안녕하세요. 저는 60 중반을 넘긴 여자입니다. 딸과 아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야 좀 한숨 돌리며 글을 쓰게 되었네요.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조용하고 평온한 노년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이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지도 조용하지도 않더군요. 끔찍할 만큼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마음이 꼬이고 꼬이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아 오늘 이 자리에 꺼내보려 합니다. 들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면 인생의 이막은 좀 평온하리라 생각했어요. 나를 필요로 하던 이들이 모두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났고 이제는 나와 남편 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일터에, 사업에, 바깥일에 몰두하며 살아갔죠. 퇴직이란 말도 은퇴란 개념도 없이요. 여보, 오늘 주말인데도 또 출근할 거야? 하루쯤은 좀 쉬지 그래. 우리도 이제 좀 느긋하게 살아보면 안 돼? 쉬긴 뭘 쉬어. 집에 앉아있으면 답답해서 미쳐버리겠구만.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오냐? 아니, 당신이 사업가는 맞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한 번쯤은 나랑 여행도 가고 그냥 손잡고 산책도 좀 하고. 이 나이에 뭐가 그리 급해? 손 놓고 놀 만큼 벌었으면 벌써 접었지. 애들 결혼시키면서 들인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리고 당신은 나랑 40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아직도 날 몰라. 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서 살아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야. 그럼 나도 당신이랑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이젠 좀 나한테도 관심 가져줄 때 되지 않았어? 당신 계속 이러다 말년에 나한테 밥도 못 얻어먹을지 몰라. 잘해야 할 거야, 당신. 저는 농담처럼 말을 건넸지만 사실은 서운한 감정이 좀 담겨 있었어요. 애정이라기보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다정하게, 조금은 따뜻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대뜸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사람아, 당신 진짜 왜 이래? 지금까지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린 사람이 나잖아. 내가 다 벌고 다 책임지고 살아온 거 모른다고 하지 마. 그런데도 내가 당신한테 밥 얻어먹을 처지라는 식으로 말을 해? 내가 그 정도 자격도 안 된다는 거냐?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뭐 그냥 웃자고 한 말이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알겠어, 내가 미안해. 말 실수했어. 그냥 잘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 들어서 기분 더럽네. 오늘 일도 다 망칠 것 같네 아주. 그러더니 현관문을 있는 힘껏 쾅 하고 닫으며 나가버리더군요. 벽이 덜컥 울릴 정도로요. 그 문소리를 들으며 전 또 씁쓸하게 웃었죠. 사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엔 큰 다툼 없이 잘 사는 것 같았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성격은 정반대였고 바라보는 방향도 늘 어긋났죠. 그래도 그렇게 다른 남자와 40년을 함께 살아낸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이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려도 전 이제 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들어올 테고 저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그 일을 기다릴 테니까요. 그게 제 인생의 황혼이었답니다. 무뎌진 감정, 익숙해진 고독, 그리고 묵묵한 기다림이 당연해진 시간들이 말이죠. 장을 보러 나가는 것 외에는 외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난 후로는 집안일도 줄었지만 이상하게 매일 할 일이 많더군요. 세탁기 돌리고 바닥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냉장고 채워놓고 나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 있었어요. 게다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마땅히 어울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 하나 없이 지내다 보니 오히려 집안이 더 편했죠. 가끔은 후회도 되더라고요.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동창회도 나가고 동네 모임에도 얼굴 좀 들이댈 걸 하고 후회가 되었네요. 어느 날 혼자 점심을 차려 먹고 나서 남편 저녁 반찬거리를 사려고 시장에 나섰습니다. 시장 한복판을 돌며 쑥갓 한 단, 동태 두 마리, 단단한 늙은 호박과 오이까지 잔뜩 싸서 장바구니에 넣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벚꽃길로 슬쩍 삥 돌아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벚꽃이 눈처럼 쏟아졌어요. 바람이 한번 스치면 꽃잎들이 흩날리며 머리 위에 내려앉았고 하얗게 피어오른 그 풍경을 보니 괜히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바람 따라 흩날릴 날이 머지 않았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천천히 벚꽃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 눈에 익은 실루엣 하나가 보였습니다. 50m쯤 앞이었을까요? 남편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 머리 뒤통수 하나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여자가 그의 팔에 어깨를 기대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여자의 허리를 슬쩍 감싸 안고 걷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저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재촉해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커지면서 두 주먹엔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귀를 기울였더니 그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우리 벚꽃 구경 다 하고 저기 모텔 갈까? 내가 예약해둔 데 있는데 조용하고 좋아. 아니 몰라 진짜. 오빠 나만 보면 맨날 그 얘기만 해. 뭐 벚꽃은 핑계고 모텔이 진짜 목적이었지? 아이 참 자기가 너무 예쁘잖아.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걸 어떡하냐고. 내 마누라랑 같이 있으면 진짜 그런 생각 1도 안 들어. 근데 자긴 딱 내 취향이란 말이야. 오빠가 사는 동네라며. 여기서 이렇게 다니다 진짜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혹시라도 마누라라도 보면 그냥 끝장이잖아. 끝장? 난 지금 자기밖에 안 보여. 누가 보든 말든 상관 안 해. 마누라가 앞에 나타나면 난 당당하게 말할 거야. 이 여자가 내 사랑이라고. 이 여자가 내 진짜 인생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빡 하고 끊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번쩍 들어 남편의 뒤통수에 있는 힘껏 내리쳤죠. 무게감 있는 늙은 호박과 비린내 풀풀 풍기는 생선, 단단한 오이까지 가득 찬 장바구니는 제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정통으로 맞은 남편은 꺾인 나무처럼 바닥에 퍽 쓰러졌습니다. 놀란 상간녀가 뒤돌아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저와 눈이 마주친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장바구니에서 생선 한 마리를 쥐었고 그 여자의 얼굴에 그대로 문질렀습니다. 생선 비늘이 묻은 그 미끈한 몸통을 얼굴에 꽉 눌러대고는 입에다 생선 대가리를 들이밀며 소리쳤죠. 이 망할 거사.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집 남편이랑 놀아나? 너 혹시 네 남편도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알아? 상간녀는 생선 대가리를 문 채로 울먹이며 뒤로 물러서야 했고 저는 그 여자의 뺨을 활짝 펼친 손으로 지지겨버리듯 밀쳤습니다. 그 여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며 구르고 구경꾼들의 탄성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몸을 일으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편 내가 진짜 미쳤나? 길바닥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하긴 뭐래? 너 같은 발정난 늙은이 응징 중이지. 그 썩은 머리 내가 지금 제대로 말려줄게. 나도 사람이고 사생활이란 게 있다고.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못 본 척하면 되는 거잖아. 이 나쁜 놈아. 젊었을 땐 자식들 때문이라도 참았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너한테 맞춰야 할 이유 단 하나도 없어. 아니면 어쩔 건데? 어쩌긴 뭘 어째? 내 화가 풀릴 때까지 일단 쳐 맞아라 이 발정난 자식아. 그날 저는 65년 인생 중 가장 뜨겁게, 가장 격렬하게, 가장 후회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머리채, 따귀, 발차기, 생선 테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바람난 인간을 단죄했죠. 상간녀는 울면서 달아났고 남편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휴대폰을 들이대는 순간까지 제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제가 먼저 집에 들어왔고 남편은 그로부터 대략 10분쯤 뒤에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걸음 소리가 느릿느릿 들려오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긴 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이혼해.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혼은 무슨, 그냥 참고 살아. 절차 복잡하게 찢어져서 뭐 하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걸로 들려? 이건 통보야. 일방적으로. 이 나쁜 놈아.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장 끝내자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되받아쳤습니다. 에이, 바람 좀 피운 거 가지고 무슨 이혼까지 하냐. 그럼 세상에 이혼 안 할 부부가 어디 있겠어. 다 그만큼 참고 사는 거야. 참나.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줄 아냐? 그놈의 세상 타령하지 마. 당신은 네 생선 대가리보다도 못한 놈이야. 썩어빠진 정신머리로 남의 삶을 좀 먹는 기생충 같으니. 나 자식들한테 다 말할 거야. 변호사도 선임해서 아주 깔끔하게 법적으로 이혼해 줄게.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팔짱을 끼고 넌더리 난다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휴, 늙은 우리가 지금 와서 무슨 이혼이야. 그냥 조용히 살자. 그리고 뭐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도 나가서 딴 남자 만나봐. 난 이해할게. 봐줄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만 보는구나 싶었죠. 너 아직 덜 맞았구나. 좋아, 2차전 간다. 내 이 깊고도 거대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니까 이번에도 아주 달게 좀 맞아봐. 그리곤 손에 잡히는 걸 들었습니다. 마침 눈앞에 있던 마늘 빻는 절구, 그 무겁고 단단한 도구를 그대로 들고 남편의 면상과 등짝에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한 방 또 한 방, 면상과 등짝을 악에 받쳐 눈물도 없이 때려댔습니다. 절구질을 하듯이 마늘 대신 그이의 죄를 빻는 심정으로 갈겼어요. 그러고 나니 숨이 가빠지고 팔이 저릿할 정도였지만 화는 조금 가셨고 대신 역겨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딸과 아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집 근처 카페로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또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두 남매는 분노로 눈을 부릅뜨고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이번에 처음도 아니잖아. 우리도 알아. 옛날에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었어. 우리도 다 눈치챘었어. 그리고 이번 말고도 그동안 몰래 바람 많이 피웠을 거야. 맞아요, 엄마. 그땐 엄마가 우리 때문에 꼭 참고 견뎠겠죠. 근데 이제 우리 다 컸어요. 더는 참지 마요. 이번엔 꼭 이혼해요. 우리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두 남매가 나란히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이혼하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그제야 속이 조금 풀리더군요.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 덕에 변호사를 소개받고 처음으로 법무법인이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했고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받아 적으셨죠. 그렇게 이혼 소장을 쓰고 정식으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위자료가 아까워서 펄펄 뛰며 이혼 못해주겠다고 으르렁거렸지만 법 앞에서 그 분노는 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이혼 판결을 했고 위자료는 남편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딸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동네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오롯이 나만의 숨구멍이 생기자 어찌나 마음이 편하던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가슴에서 톡톡 솟아났습니다. 그 인간, 전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아예 차렸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까지 굳이 듣고 싶진 않았지만 아들 녀석이 다녀와서 전하더군요. 엄마, 나 아버지 집에 가봤어. 그냥 아들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는 거였는데 아휴, 볼 꼴 못 볼 꼴 다 봤다. 둘이 부엌에서 마주보고 술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모습에 도저히 말이 안 나와. 속이 울렁거리더라. 한숨 섞인 그 말에 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죠. 냅둬라. 그렇게 살게. 난 이제 네 아빠가 뭘 하든지 전혀 상관 안 한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니들은 모를 거야. 그렇게 저는 황혼 이혼이라는 단단한 고비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저녁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서려다 동네에 새로 생긴 도넛 꽈배기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입구에 직원 모집이라고 붙어있는 종이가 눈에 띄더군요.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문득 안으로 들어가 일자리를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구하신다고 해서요. 저 일할 수 있을까요? 점장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어머님처럼 성실한 주부님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손에 익어요. 장사도 잘 되니까 바쁠 땐 좀 정신없지만 금방 지나가요. 그날부터 저는 하루 6시간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옷이 배기도 했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일상이 참 따뜻했습니다. 진작 알바를 해볼 걸 그랬다 하는 생각도 들었죠. 도넛 가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고 하루하루가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지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알바를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로웠고 꽤나 무례했습니다. 야, 경비면 경비를 제대로 서! 잡상인 하나 못 막는 게 무슨 경비야? 경비견도 너보단 낫겠다 이 도인네야. 죄송합니다. 공용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길래 주민인 줄 알고. 경비 아재, 언제까지 주민들 얼굴도 못 외우고 앉아있을 거야? 경비실에서 띵까띵까 앉아서 편하게 돈만 받아가는 거 아니야? 자빠져 자고 있었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에휴, 할 짓 없어서 경비나는 놈이면 최소한 눈치는 있어야지. 아파트 주변 청소라도 제대로 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제 아들뻘 되는 젊은 녀석이 경비 아저씨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봐 젊은 아저씨. 아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어른한테 그게 할 말이야? 공용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잡상인인지 어떻게 알아? 주민이 한둘이냐? 당장 경비 아저씨한테 사과해. 그러자 녀석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할머니는 뭐야? 경비 애인이야? 꼴에 사귀는 사람도 있나 보네. 어이 경비 애인. 애인 교육 좀 잘 시켜. 일 똑바로 하라고.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놈을 정면으로 노려보다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버릇없는 자식이 어디서 막말을 해? 야, 나도 이 아파트 주민이야. 이 경비 아저씨가 뭘 잘못했는데? 반말 찍찍 막말 쌍소리 질러댄 널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사과해. 90도로 숙여서 용서를 빌란 말이야. 안 그랬단 이놈 등짝 3겹으로 접어주마. 이 할망구 진짜 미쳤네. 놓친 애들이 가지가지 한다. 재수 없으려니까. 어이 경비, 너 내가 진짜 잘라버릴 수 있어. 기대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떠나려 하길래 저는 참지 않고 있는 힘껏 전 남편을 후려쳤던 그 손맛으로 그 젊은 놈의 뒤통수를 딱 날려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에요? 묻기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저 젊은 놈이 잘못 하나도 없는 경비 아저씨한테 반말로 쌍소리로 갑질을 했어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자 주민들 모두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청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놈은 얼굴을 감싸며 도망치듯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경비 아저씨는 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손은 괜찮으세요? 손바닥으로 때리셨잖아요. 화끈거리시겠어요? 경비 아저씨 난 괜찮아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은 누구 하나가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오늘 나라도 나서서 참 다행이에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 총각 얼마 전엔 술에 취해서 저한테 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말도 못했는데 여사님 덕분에 오늘 속이 다 시원합니다. 됐어요. 고맙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바닥은 따끔했지만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나니 마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똑부러지게 정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튿날 평소처럼 도넛 가게에서 반죽을 치대고 기름 위에 도넛을 노릇노릇 튀기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소한 향기로 가득했고 바깥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얼굴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더군요. 여사님, 도넛 좀 주세요. 고개를 들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네. 어머, 경비 아저씨? 아니, 사복을 입으시니까 못 알아봤어요. 하하, 아니, 제가 사복 입으면 조금 더 그럴싸해지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어서 오세요. 도넛은 몇 개나 드릴까요? 많이 주세요. 여사님이 주실 수 있는 만큼 넉넉히 주십시오. 지금 막 튀긴 게 6개 있네요. 다 드릴까요?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재빨리 도넛을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계산까지 마치고는 떠나는 줄 알았는데 가게 앞에 서성이는 그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어슬렁거리며 유리창 너머를 힐끔거리는 모습이 눈에 밟혔죠. 저기 경비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고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네, 그 바로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도넛도 그냥 혼자 먹기엔 아쉬워서요. 아까 오전에 사장님께 살짝 여쭸더니 여사님이 5시에 알바 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5시 되면 저랑 같이 도넛 드시자고 기다린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랑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저씨 친구입니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남의 일터까지 찾아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러시는 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장 자리를 떠주세요. 그 말에 그는 당황한 얼굴로 눈을 깜빡이며 물러났고 아이고 여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황급히 주랭랑을 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다가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경비 아저씨는 오히려 더 살갑게 굴기 시작했죠. 아파트를 오가다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어제는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아, 예, 경비 아저씨도요. 하하, 저는 여사님 덕분에 날마다 좋은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넛 가게에도 들렀습니다. 마치 출근 도장 찍듯이요. 여사님, 오늘은 꽈배기랑 핫도그 좀 주세요. 안 먹어본 걸 먹어봐야죠. 물론 여사님이 만든 거라면 뭘 먹든 죄다 맛있을 테니까요. 하하하. 손님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를 밀어내는 말 한마디 내뱉을 여유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조리에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매일같이 경비 아저씨의 얼굴을 서너 번씩 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먼저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걸 저 자신도 어찌 해석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미소가 점점 익숙해졌고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콩콩 뛰는 걸 느끼게 됐죠. 경비 아저씨 또 오셨네요. 오늘 도넛은 누구랑 드실 거예요? 동료 경비들이랑요. 하하, 제가 친구도 없고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떨어져 살고 요즘엔 동료들이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저 혼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사님.
저도 말하자면 싱글입니다. 하하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경비 아저씨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 미소가 푸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매일 도넛 가게에서 마주치고 아파트 복도에서 인사를 주고받고 때로는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 나 사이엔 말없는 우정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도넛을 사러 오셨던 그분이 평소보다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오셨더군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분위기도 어딘가 달뜬 듯했죠. 그리고 조용한 틈을 타 그가 갑자기 제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아니 경자씨, 이 주책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갑작스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 요즘 매일매일이 설렙니다. 여사님을 보고 나서부터요. 저 여사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머뭇거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저요, 여사님과 사랑에 빠져보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은 전 이미 빠졌습니다. 여사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제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렘인지 당황스러움인지 감격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어머, 아저씨,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 그냥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근데 이대로 두면 평생 그냥 친구로 남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용기 내봤습니다. 혹시 거절하시더라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씩씩하고 당차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놨습니다. 어디 숨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눈빛이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선명하게 가슴에 와닿던지 며칠을 두고 생각해도 그 얼굴이 아른거리더군요.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니지, 성식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저도 성식 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에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가가 귀까지 올라가도록 환해졌고 두 손을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경자 씨가 저한테 좋다고 한 거죠?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사이입니까? 이거 꿈 아니죠? 진짠가요? 어디 볼 좀 꼬집어 주세요. 확인 좀 해보게요. 아유, 이 사람 참 정말 애 같으시네. 저는 웃으며 그의 볼을 살짝 꼬집었고 성식 씨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황혼의 사랑이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그날 저는 온몸으로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와 그이는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연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비와 주민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면 괜히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 사람들 눈을 피해 조심조심 아주 조용히 사랑을 키웠죠. 자식들에게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4번 바뀌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함께 보내며 저는 마치 젊은 시절 그 설레는 청춘의 감각이 되살아난 듯한 나날을 살았습니다. 정말이지 꽃피는 봄날처럼 마음이 활짝 열렸고 겨울조차 따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성식 씨가 제법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경자, 임자, 이제 우리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난 말이야, 임자랑 남은 생을 같이 보내고 싶어. 이제 슬슬 살림을 합칠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파문이 퍼졌고 그 파문은 기억과 두려움 그리고 설렘을 함께 몰고 왔죠. 성식 씨, 저 재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다 늙어서 이런 사랑이라니 괜히 주책인 것 같고. 그이는 제 말을 다 듣고 난 후 아주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경자, 사랑이 창피한 거야? 우리 둘 다 싱글이고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 없고
마음으로도 진심인데 왜 우리가 주춤해야 해? 난 말이야, 더는 못 참겠어. 당신과 나 이제는 부부로 지내고 싶어. 내 진심을 꼭 받아줘. 성식 씨. 저는 잠시 지난 1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지내며 느끼던 외로움, 그 빈자리를 메워준 그의 온기,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사랑. 결국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답니다. 그 후 성식 씨는 더 이상 비밀 연애는 하지 말자며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그가 안내한 집은 무려 대저택이었습니다. 성식 씨, 여기 진짜 집이에요? 아니 이런 집에 살면서 왜 경비 일을 하느냐고? 하하, 그야 난 일하면서 살고 싶었거든. 그냥 집에 앉아있는 거 정말 못 견디겠더라. 은퇴하고 멍하니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사람들과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걸 택한 거지. 직업엔 귀천이 없잖아, 안 그래?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그 사람에게 반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생각과 태도에서 묻어나는 그 멋짐에요. 부자라는 사실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의 철학이 더 근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성식 씨의 자녀들이 나와 반갑게 저를 맞아줬고 어떤 이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수줍게 밥을 나눠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따뜻하고 소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에게도 이 사랑을 알릴 때다 싶었죠. 그래서 제 집으로 딸 부부와 아들 부부를 초대했고 그 자리에 성식 씨도 함께 초대했죠. 식탁에 둘러앉은 순간 딸내미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외쳤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연애를 하셨다고요? 우리한텐 남자라면 질색이라면서 몰래 이렇게 연애를 하신 거예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미안하다 얘야. 다 늙어서 괜히 주책 맞다는 소리 들을까봐 비밀로 했어. 근데 엄마가 연애하는 거 싫으니? 무슨 소리예요? 대환영이죠. 어르신 어서 앉으세요. 이야, 외모도 멋지신데요? 우리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그러자 성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앞으로 제 안사람 될 분이니 온 마음 다해 모시겠습니다. 안사람이요? 헐, 우리 엄마 진짜 새 시집 가는 거야? 엄마 축하해요, 진심으로.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자식들과 성식 씨는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은 인생에 찾아온 사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시고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그날 저는 온 마음으로 다시 느꼈습니다. 며칠 뒤 양가 가족들이 모여 상견례 겸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따로 올릴 계획은 없었지만 가족들끼리 모여 따뜻하게 축하하고 앞으로의 앞날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죠. 저는 딸 부부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잠시 후 아들 부부도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예뻐요. 결혼 축하해요, 엄마. 그래, 고맙다. 니들 덕에 이 엄마가 말년에 새 시집을 잘 가게 됐다. 이제 대저택에서 사시면 우리 엄마 사모님 소리 듣겠네요. 우리 자식들이 못해드린 걸 새아버지가 해주시니 이제 잘 보여야겠어요. 아이, 사모님은 무슨. 난 재혼해도 도넛 가게 일은 계속 할 거야. 성식 씨도 경비 일 계속 하기로 했고. 두 분 다 똑같이 좋은 분들이셔서 마음이 놓여요. 엄마 정말 잘 사실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식 씨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헉하는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고 딸과 아들도 마찬가지로 경악에 가까운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다가와 절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아버지 뵈러 갔는데 엄마 소식 물어서 대충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뭐야? 너 아빠랑 연락 끊었다며? 그랬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몇 번 찾아뵀어요. 됐고 지금 저 인간 당장 내쫓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지금 당장 나가! 알았어요, 엄마. 우리가 바로 내보낼게요. 아들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막아섰는데 그이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절대 재혼하면 안 돼! 이 남자는 네가 재혼하려는 이 남잔 말이야. 내 애인이 뭐? 당신이 뭔데 재혼을 막아? 무슨 자격으로? 이 옆에 내야. 그 남잔 내가 바람 피운 그 여자의 친오빠야. 당신이 재혼한다길래 아들한테 재혼남 이름 물었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 뒷조사해봤어. 근데 그놈이 내가 사귀던 상간녀의 오빠였다고.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 순간 식당 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렸지만 그 여자가 돈을 탈탈 털어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여자의 가족을 수소문해 찾아갔고 그중 하나가 성식 씨였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 알겠어. 네가 사랑한다는 그 남자, 내가 사귀던 여자의 오빠라고. 진짜 이런 막장 같은 결혼 꼭 해야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 말 단 하나도 못 믿겠어.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그 여자한테 완전히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어. 돈, 자존심 다 털렸어. 제발 이 재혼 포기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나 진심이야. 제발 부탁이야.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저는 혀를 찼습니다. 기가 막혀. 이제 와서 왜 이래? 성식 씨랑 재혼을 안 해도 너랑은 절대로 재결합 같은 거 안 해. 자식들은 그가 저에게 다가오려는 걸 몸으로 막았고 그 순간 식당 입구에서 성식 씨와 그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자, 이 사람은 누구야? 설마 아는 사람이야? 성식 씨, 이 사람이 제 전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성식 씨 여동생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식 씨가 낯빛을 고치며 대답했습니다. 내 여동생이 유부남을 사귀었다는 그 사람이 경자 씨 전 남편이라고? 그게 사실인가요? 성식 씨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여동생이 돈을 빼먹고 도망쳤다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난동을 피웠지. 그게 당신 전 남편이었다니. 세상에, 정말 이게 다 맞다면 우리 정말 복잡해졌네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막 시작하려던 제2의 인생,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줄 알았던 황혼의 여정이 다시 한번 폭풍 한가운데 던져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할까 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체념에 브레이크를 걸며 성식 씨가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자, 내 말 좀 똑바로 들어줘. 내 여동생이랑 오래전에 인연을 완전히 끊었어. 그 기집애가 예전부터 사고를 쳐도 너무 많이 쳐서 우리 가족 전부가 나까지 포함해서 등을 완전히 돌렸다고. 그 애는 10년 전에 내 돈 3억을 빌려가더니 그 길로 연락도 끊고 자취도 감췄어. 그 후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못 받았고. 내겐 이미 없는 사람이야. 남보다도 더 멀어진 남남이야.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애인이라는 놈이 불쑥 찾아와서는 문 두드리면서 행패를 부리더라. 여동생이 돈을 빼먹고 도망쳤다면서 나더러 갚으라고. 그게 바로 저 인간이야. 이 자식 지금 여기서 어이없는 폭로로 우릴 갈라놓으려 하고 있는 그 인간이라고. 그 목소린 뜨겁고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도 뭔가 묵직하게 울렸죠. 그랬던 거예요, 성식 씨? 그럼 진짜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인 거 맞죠?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는 게 죄 지는 일도 아니고 벌 받을 일도 아니죠? 나 막장 드라마 주인공 되는 거 그런 건 진짜 싫어요. 성식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막장? 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 여동생이라는 작자는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인간이 누굴 사귀든 무슨 짓을 했든 우리 둘과는 단 1도 관련 없어. 그러니까 제발 아까 그 쓰레기 같은 말들 때문에 우리 사이 흔들리게 하지 마. 우린 아무 잘못도 없고 지금처럼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괜한 걱정 집어치워. 나는 당신을 당당히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편하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놓였고 양가 자녀들도 두 손을 높이 들어 완전 지지 선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하나 남아 있었죠. 그 인간,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놈은 여전히 식탁 끝에 버티고 앉아 의자 등받이에 등을 꾹 누인 채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봐. 당신 이놈이랑 정말로 재혼하겠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여보, 나 진짜 당신 필요해. 아니, 사랑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유일한 여보라고. 전 남편은 두 팔 벌려 가슴에 손까지 얹으며 한마디 더 얹었죠. 당신 없는 내 인생은 팥없는 붕어빵이야. 안고 빠진 껍데기라고. 그러니까 어서 이놈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 다시 우리 예전처럼 살자, 여보. 이제와 후회를 하고 진심을 담았다는 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비유와 처참한 염치 없음에 저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식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 아들과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드님 따님, 이제 이 문제 내가 정리해도 될까?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만 조용히는 안 끝날 것 같네요. 아들, 딸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성식 씨는 바로 전 남편의 멱살을 휘어잡으며 외쳤죠. 일어나! 나와! 식당 밖으로 나가서 너랑 1대1 단판 짓자고! 이거 놔! 이 손 놔! 경자는 내 마누라야, 내 전부야! 영원히 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네 여동생, 그 기집애가 내 돈 탈탈 털어먹고 튀었어! 그게 어딨어! 네가 갚든 거 아니면 내 마누라를 내놔! 이 자식이 지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네. 내 여동생은 오래전에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연좌제야? 내가 왜 네 피해까지 책임져야 해? 당장 나와! 나와서 끝장을 보자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결투의 장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식당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말했죠. 얘들아, 이건 어른들 문제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고 올게.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줘. 금방 돌아올게. 엄마, 괜찮겠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성식 씨 자녀들도 잠시만 기다려줘. 다 정리하고 올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두 남자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식당 뒤편으로 헐레벌떡 뛰어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참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성식 씨에게 멱살을 잡힌 채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성식 씨는 날렵하게 피해대더니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시멘트 바닥에 엎어치기 한 판을 내버렸죠. 아이, 이 노지네가 왜 이렇게 힘이 세? 그렇다고 해도 내가 못 이길 줄 알아? 말했지, 경자는 내 마누라야. 네가 감히 가져갈 수 없어. 경자씨가 무슨 물건이야? 어디서 내 사랑을 물건처럼 내 거라고 우기고 있어? 경자씨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아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발도 디디지 마라. 두 번 다시. 그렇게는 안 돼. 난 죽어도 포기 못해. 경자는 내 유일한 사랑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 경자를 다시 데려올 거야. 그 순간 성식 씨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좋아, 말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 네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이 나올 때까지 오늘 확실하게 뼈저리게 깨우쳐주마. 그런 말 못해. 죽어도 포기 못해. 경자는 내 거야. 내 마누라라고. 절대 못 줘. 저는 너무 놀라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한참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라 조용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성식 씨가 얼마나 속 시원하게 전 남편을 두들겨 팼는지 그 사람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했고 한때 그토록 잘 돌아가던 그 입방정도 기어코 잠잠해졌습니다. 성식 씨는 마지막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죠. 다시 묻겠다. 이봐 자네, 우리 앞에 또 나타날 생각 있어 없어? 전 남편은 코피와 눈물을 섞어가며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형님. 제가 정말 주제도 모르고 오지 말아야 할 때 와버렸습니다.
이미 전처 마음은 떠났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되돌리겠습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때려주시고 보내주세요. 진작 그랬으면 괜히 손 안 대도 됐잖아. 그리고 하나만 확실히 해두자. 내 여동생 문제는 경찰서에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끝장 봐. 그 기집애랑 나는 남보다 더 가족도 모두 아니야. 그러니까 엮지 마. 앞으로도 절대 엮지 마. 예,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근데요. 또 뭐가 남았냐 임마. 그게 지금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10만 원만 좀. 성식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뱉었습니다. 이런 놈이 그동안 당신 전남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 경자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겠다. 그리고 다시 전남편을 노려보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꺼내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다. 이 돈 받고 깨끗이 사라져. 대신 다음에 또 우리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이번엔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대를 후려칠 거니까. 알아들었냐 이 자식아? 네 형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은 진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신 패기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마무리됐습니다. 전남편은 얻어터진 몸뚱이를 끌고 시멘트 바닥을 질질 끌듯이 지나 도로 쪽으로 기어가듯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다기보다는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저는 곧바로 성식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경자, 걱정 붙들어 매. 난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당신이 놀랐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 여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내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일로 우리 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 알았어요, 성식 씨. 나도 이제 확실히 이해했고 절대로 다시 그런 쓸데없는 의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요. 애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맛있게 밥 먹어요. 하하하, 그래. 아니 놓친 내가 괜히 힘을 썼더니 배가 고파 죽겠네. 오늘 제대로 한 상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그렇게 저희 둘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식사 주문했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새아버지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진짜 상견례 시작이에요. 하하, 그래. 재밌게 놀아보자고. 그 자리에서 이어진 대화는 정말이지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고 온 식탁 위에 따뜻함과 화기애애함이 가득 번졌습니다. 비록 복잡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도 이렇게 따스한 햇살 같은 사랑이 올 수 있구나 말이죠. 얼마 뒤 저는 조심스레 전셋집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몇 년간 정들었던 집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식 씨의 저택으로 이사를 갔죠. 집이 아무리 넓고 좋아도 그곳에서 함께 살 사람이 따뜻해야 진짜 집이라던 말이 그날만큼은 딱 맞는 말처럼 느껴졌죠. 새로운 날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안방창을 넘어올 무렵 성식 씨가 정갈한 경비복 차림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침밥 너무 맛있었어. 덕분에 기분이 최고야. 이제 나 슬슬 나가봐야겠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게. 당신도 도넛 가게 가서 손님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재밌게 일하고 와요. 그래요, 여보. 우리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엔 같이 산책해요. 그이가 문을 나서기 직전 살포시 뒤돌아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 내 말 기억하지? 올해까지만 서로 일하고 내년부턴 나랑 손 꼭 잡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말년을 함께 보내자고 했던 거. 우리 그렇게 약속한 거 알지? 그럼요.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당신 덕분에 요즘엔 여행지 목록을 고르는 게 하루 일과가 됐는걸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 보면 내가 복에 겨운 사람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그래요, 파이팅! 내 사랑 여보! 그렇게 저희는 황혼의 첫 해를 각자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우리는 약속대로 도넛 가게와 경비일을 정리하고 조용히 손을 맞잡고 새로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난생 처음 타본 비행기, 반짝이는 바닷가, 느긋하게 걷던 유럽의 골목들, 그리고 조용히 바라본 사막의 노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며 진짜 인생이란 무엇인지 이제야 비로소 느끼고 있답니다. 전 남편은 단칸방에서 지내며 허드렛 일을 하며 먹고 살고 있답니다. 아들, 딸이 큰 도움을 주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겠죠.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한 여자의 우여곡절 많은 삶,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을 통해 다시 피어난 삶의 꽃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혼과 재혼 그 사이에서 울고 웃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사랑하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제 이야기 속에 작게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